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분말 재료를 강의하게 된 김정기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분말 재료 강의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어 수업인데요. 그 때문에 모든 강의들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가 다 영어로 나오게 될 거고, 시험 문제도 영어로 나오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대략적인 해설 같은 경우는 한글로 좀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분말 재료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연 금속 분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네, 분말 특성, 그리고 이 분말을 어떻게 제조를 하나? 네, 분말 제조. 그리고 이 분말들을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이제 제품을 제조를 해야 되니까 성형이랑 후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통틀어서 네, 분말 네,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즘 제일 핫하죠. 적층제조. 네, 그래서 3D 프린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적층 제조. 네, 이렇게 총 네 가지의 큰 세션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부 두 파트에서 이제 분말 특성 및 제조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분말 공정을 약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말 공정의 남은 부분과 적층 제조를 배우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를 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분말 분말의 특성과 제조를 배우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분말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제 분말 야금이 뭔가, 네,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지 뭐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조를 배우겠습니다. 특성하고 이제 제조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말 야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분말 야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분말 야금에 과연 미래가 있는지, 네, 그래서 분말 야금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이제 분말 야금을 배우기에 앞서서 분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겠죠? 자, 분말의 정의가 뭘까요? 분말하고 이제 입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입자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분말은 이 입자들의 집합체인데, 네, 이 집합체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입자라는 것이 정의가 돼줘야지, 분말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해요. 뭐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한글로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좀 이해하긴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분말 같은 경우는 이 입자들의 혼합물 그리고 혹은 응집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혼자 있으면 입자고요. 이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뭉쳐 있으면은 분말입니다. 근데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입자의 범위가 한 진짜 완전 나노미터 요게 한 10나노미터 되거든요. 10나노미터에서 크면은 한 300에서 400. 네. 이 정도 된 마이크로미터 되게 크죠. 네, 요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 보이는 진흙 요렇게 말라 있는 거 있죠. 요것도 전부 다 분말이고요. 심지어 요 모래들도 큰 의미에서는 분말로 다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입자와 분말에 대한 기본 정의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분말들이 도대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진흙도 그렇고, 네, 진흙 그리고 모래, 모래도 그렇고 그 뭐 더 멀리 나가면은 쌀가루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분말이죠. 자, 이런 분말들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거 밀가루죠. 밀가루 가지고 뭐 만들어요? 빵 만들죠. 그리고
플라스틱들 입자들 있죠. 네, 요런 입자들을 녹여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성형을 하게 되면은 네, 레고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건 뭐 레고 무기 참 자주 봤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진흙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고령토 같은 거 있죠. 네, 고령토 같은 거를 네, 굽게 되면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되게 복잡한 형상의 제품들이죠.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복잡한 형상들의 제품을 만들 때는 기존의 뭐 판재를 찍어낸다든지 뭐 아니면 녹여서 다시 굳힌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분말들을 좀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제조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많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말들을 도대체 언제쯤부터 사용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한 400기 이게 한 4세기 정도 되거든요. 415년 정도 돼. 아, 5세기인가? 아니다, 3세기구나. 죄송합니다. 네, 3세기부터 이제 분말 야금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금속 분말요. 네, 이거를 어디서 많이 사용을 했냐면은 네, 인도에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델리 쪽에 가게 되면은 델리의 철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기둥이 하나가 딱 서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기둥 같죠. 근데 이게 막상 보면은 이거를 분말 야금으로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철분말을 이제 단조를 쳐가지고 네, 단조는 이제 그 분말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력 가하면은 얘네들 압축되겠죠. 압축돼서 이런 디스크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디스크를 막 쌓아 올린 거예요. 이걸. 네, 디스크를 막 쌓아 올려서 만든 거고. 근데 뭐 되게 이런 식으로 그 봉을 만들어서 철을 이렇게 그냥 대기 중에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겠죠. 네, 녹이 슬어야 되는데 얘는 녹이 거의 안 슬었어요. 녹이 가장 안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 철 분말 안에 인산염 같은 그런 성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얘네들 때문에 그 산화가 되질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남아 있었고 이거를 막상 보고 나니까 이거 주조로 만든 게 아니라 분말로 만들었네? 오잉? 하면서 이제 이 역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금속 분말들이 처음엔 이제 철 분말 위주로 좀 사용이 되다가 이제 좀 약간 기술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좀 약간 고온 분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온 분말 그러니까 내화 금속들이 이제 좀 사용이 되면서 거의 혁명이 발생하게 돼요. 요 전구 아시죠? 요 전구가 이제 에디슨이 발명을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이제 여기 쓰이는 필라멘트 있죠. 요 필라멘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카본 파이버 필라멘트라고 해가지고 섬유를 썼어요. 그냥 탄화 섬유. 근데 탄화 섬유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은 싸긴 한데 온도가 좀 많이 못 버티겠죠, 얘가? 얘가 온도를 많이 못 버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얘가 저항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출력도 되게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빛이 살짝 밝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내화 금속들 소재 가지고 분말 야금을 쳐가지고 이제 뭐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 이거 HIP라든지 CIP 같은 공정들이 있는데 뭐 이런 공정들 가지고 벌크 재료를 만든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뽑아가지고 이 필라멘트를 만들게 되면서 어, 녹는 점이 점점 더 높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다 결국엔 텅스텐 필라멘트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텅스텐 필라멘트 정도 되면은 이 여기 저항에서 발생하는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의 녹는 점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되게 오래 버텨요. 네. 그래서 이걸 오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길어지고 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오스람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 시간 버티고 막 그런 연구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존에는 이제 내화금속을 가공 가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잘 안 썼는데 이런 분말로 제조를 하게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생활이 좀 더 윤택해졌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이런 분말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보다시피 뭐 텅스텐 카바이드도 아까 텅스텐 그 녹는점이 거의 한 3,500도 정도 됐잖아요. 이게 3,500도 정도, 500도 정도 됐는데 이거 당연히 분말로밖에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말로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서 공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지르코늄 합금처럼 얘네도 이제 녹는점이 되게 높거든요. 네, 녹는점이 엄청 높아요. 이 녹는점이 높은 재료들을 이제 분말 야금을 해가지고 해결료 피복봉 같은 거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피복봉을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그 생각보다 되게 견고해가지고 오래 버텨요. 그래서 그 핵반응이 일어날 때도 좀 잘 오래 버텨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성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이 모터 형상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도 이제 분말을 이용해 가지고 엔진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이제 주조로 만들긴 하는데 일부 이제 고급 품목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도 분말 야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이런 분말 야금들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럼 이 분말 야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이 분말 야금이 뭘 뜻하는 걸까요? 분말 야금이 이제 뭘 뜻하는지를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네, 이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저작권 때문에 제가 켜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분말을 제조하고, 네, 그 분말을 이용해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성형 공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얘네들이 성형하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을 이제 힘을 살짝 가하게 되면 약간 쿠쿠다스처럼 막 부서져요. 네, 그래서 이 쿠쿠다스처럼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분말들 간의 결합력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열처리를 가해주게 됩니다. 이걸 소결이라고 하는데 뭐 소결 플러스 후처리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치밀화 정도까지 해주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마무리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표면을 깔끔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요거를 싹 다 포함을 한 게 바로, 네, 분말 야금입니다. 네, 요게 분말 야금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요 앞장 슬라이드에서는 그 입자랑 분말의 정의, 네, 그리고 분말 야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입자랑 분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분말 야금 같은 경우는 제품 금속 분말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모든 방법입니다. 네, 요게 이제 분말 야금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요거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분말 야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어, 앞으로 어떻게 배울 건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크게 세 가지 섹션을 나뉜다고 했죠. 분말 제조하고 이제 분말 압축하고 그리고 얘를 후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적혀 있는데요. 우선 분말 제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입자를 제조했으면 입자 크기 봐야겠죠. 그리고 제조 방법에 따라서 입자가 동그랗게 나올 수도 있고 입자가 각지게 나올 수도 있고 입자가 정말 근본 없이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도 좀 잘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분말 제조 공정에 따라서 그 분말 안에 미세 조직이 달라집니다. 녹였다가
붙이는 공정하고 이제 때려 부숴가지고 쪼개진 공정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 조직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입자 특히나 이제 붙였을 때 녹였다가 다시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조하기 전이랑 후랑 이제 조성이 약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까먹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모지니티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뭐 조성은 평균 조성은 거의 균일하게 나오는데 그 국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조성들이 불균일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입자들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엄청 크고 작고 이런 게 막 반복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하고 이제 소결 공정 같은 경우는 크게 이런 식으로 방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위에 게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 성형 공정이고, 밑에 게 소결 그리고 치밀화에 의해서 제조를 하게 되는 이제 소결 치밀화 공정. 네.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재료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강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요렇게 두 개를 반반 나눠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온 게 있어요. 당연히 우리 뭐 분말 제품 만들고 난 다음에 평가해야겠죠. 이런 평가 공정들은 뭐 밀도를 포함해 가지고 뭐 일반 재료들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좀 여기선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초반부에서는 분말 제조 및 특성, 그리고 압축 및 소결,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 플러스 적층 제조까지 해가지고 코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선 분말 제조랑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분말 제조랑 그 특성에 따라서 분말의 크기가 바뀔 수도 있고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실제로 이제 여기는 제일 대표적인 분말 제조법 중 하나인 이제 분사법이라고 해가지고 떤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말 들어보니까 그냥 액체를 칙칙 뿌려가지고 막 흩날리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분무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그 물로 칙 뿌리면은 물방울들이 막 나오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이에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로 이제 얘를 분사를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물을 중간에 쭉 뿌려가지고 얘네들을 막 흩날리게 만드는 방법인데 물분사법이라고 합니다. 네.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랑 물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디가 냉각 속도가 빠르고 어디가 좀 더 충격이 크겠어요. 당연히 물이 더 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의 형상을 비교해 보면 완전 차이가 나요. 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대적으로 되게 동글동글한 구형의 입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약간 구형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스에 비해서 입자 형상이 되게 불규칙하게 나옵니다. 요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자세한 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분말 제조 시간에 수업하는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원리는 그때 알아보면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더 격한 경우인데 얘는 이제 분사법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막 부수는 거예요. 네, 감이 안 오죠. 이거 그냥 그 안에 입자들 집어넣고 되게 단단한 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지르코니아 옥사이드라든지 뭐 이런 강체를 이용해 가지고 막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떨어지면서 입자에 떨어지게 되면 얘가 깨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깨지는 형식으로 분말 크기를 줄이는 분말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이제 흔히 밀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얘랑 비교해도 모양이 되게 불규칙하고 크기도 되게 차이가 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 공정에 따라서 소재 분말의 크기 모양이 바뀐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상하고 이제 모양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모아보면 이런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구형이 있을 거고, 약간 조금 타원형이 있을 수도 있고, 불규칙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완전 각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떠다 보면 이제 제조 공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환원법이라고 해서 약간 화학적으로
분말을 제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대응되는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한 4강 정도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 형상이 다 달라지게 되면은 만약에 압축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압축 결과와 소결 결과 모두 입자의 크기와 형상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똑같은 성형체 A, B가 같은 공정을 거쳤더라도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반에 이제 입자의 크기랑 형상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크기 측정법 같은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형상을 대충 파악하기 위한 표면적 그리고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샘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관찰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말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다 끝났어요. 특성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얘네들로 이제 제품 제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품 제조하는데도 되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기초적인 사출 성형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익스트루전, 그러니까 압출,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누르는 압축 공정, 네, 이런 공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콜드 아이소, 뭐 CIP, HIP라고 해가지고 얘들을 그러니까 사전에 약간 살짝 누른 성형체를 이제 살짝 그 라텍스라든지 그런 고무줄로 싹 감싸가지고 이거를 물에다가 넣어서 정수압을 막 가하면은 얘네들이 압축이 계속되겠죠. 그 압축이 되면서 그 입자들 간의 결합력이 좋아져서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 10강 정도에서 배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액체에다가 분말을 이제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슬러리를 만들어요. 요 슬러리 만든 거를 이제 쭉 얇게 펼쳐가지고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쪽에 있는 용액들이 다 마르고 분말만 남겠죠. 얘들이 이제 쭉 말려가지고 테이프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테이프 캐스팅이라고 이제 말하는 이제 제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 나중에 설명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3D 프린팅이죠. 네, 3D 프린팅인데, 네, 요것도 이제 결국에는 분말을 쭉 깔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분말 야금이라고 분말하고도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식의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건데 제품을 얻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뭐 항상 우리가 연구할 때는 솔직히 돈 크게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상업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돈이에요. 네. 돈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제품을 제조할 때 단가를 엄청 신경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공정의 선택 역시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제품 공정 처음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많이 했어요. 네, 압축을 쭉 네, 해가지고 성형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성형체를 만들었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냥 이렇게 성형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네. 코크다스처럼 막 쪼개집니다. 네. 쪼개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이게 압축을 하더라도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붙어 있는 상태기만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안쪽에 기공들이 엄청 많은 상태예요. 물론 이건 좀 약간 좀 심하게 많긴 한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공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공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공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얘들 사이에서 그 원자들 간의 확산이 일어나겠죠.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기공들을 점점 채울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신터링 소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에다가 침입제를 집어넣고 올려놓고 난 다음에 얘를 녹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들어가겠죠. 네. 다 들어가가지고 이 안을 다 채워서 네. 복합체처럼 될 겁니다. 네. 요거를 바로 용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 즉 이런 식으로 이제 용침이라든지 소결과 같은 후처리 공정을 좀 진행을 해줘야지 안쪽에 있는 기공이 거의 없어질 거고 밀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기기적 특성을 좀 결국엔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강도가 나쁘면은 큰일 나겠죠 이거. 만약에 임플란트 같은데 분말 야금했는데 임플란트 똑 부러져 봐요.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기공이라든지 밀도가 너무 낮으면은 애초에 이 전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최소화해가지고 기기적 특성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요 슬라이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다 만들었어요. 네, 여기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 이렇게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기계적 특성이 예측이 되면 참 좋은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좀 당겨 봐야 될 거고 이게 조직을 또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표면이 이제 기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분말 야금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실제 제품 중에서 부식이 좀 심한 재료들 같은 경우는 부식 특성도 당연히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아까 앞에서 봤던 모터 같은 경우 모터 같은 데 쓰려고 하면 자성 특성도 당연히 확인해야 될 거고 뭐 고온에서 사용하는 내화금속 같은 재료들은 이제 고온 특성도 또 확인을 해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의 스펙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게 되면 이게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각 업체들마다 이런 인증 체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학교에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할 그게 없다 보니까 요런 과정은 생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게 해서 결과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제일 많죠. 네. 뭐 요거는 그냥 답설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요런 그 제조, 공정, 평가 네, 요 3단계에 의해서 분말 야금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분말 야금 이런 분말 야금에 대한 3단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항상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좋아서? 같은 의문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말 야금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런 사각형을 이제 재료공학에서 많이 볼 텐데요. 뭐 메테리얼 사이언스 테트라헤드론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싱, 스트럭처, 네, 퍼포먼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람들마다 살짝씩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사면체가 나와요. 이 사면체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데, 분말 야금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말의 특성이 이제 특성 그 전체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정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공정 변수에 따라서 이제 분말을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고 당연히 공정 변수에 따라서 조성의 분포도 달라지겠죠. 분말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압축
압출비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재료 강도가 높아지고 막 그런 차이가 생길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의미하는 게 뭔 뜻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예시 그림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아까 전에 가스 분사법으로 제조한 분말이고 요게 이제 물 분사법으로 제조한 분말이죠. 이거 뭐 나중에 되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씨 이거 뭐 가스 분사법으로 만들었네. 이거 물로 뿌렸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될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물이 다 똑같을까요? 결과물이 완전 차이가 날 겁니다. 뭐 이 희비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균일하게 어 등방정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압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길어진 입자들이 관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조, 공정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다. 네, 요 부분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이게. 네, 변수들이 되게 많고 좀 까다로운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제조 공정의 공정 단가가 굉장히 낮아져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엄청 복잡하게 생긴 물건이 있을 겁니다. 뭐 임플란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임플란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사처럼 막 생겼을 건데 이게 나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은 뭐 큰 문제가 아닐 건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임플란트의 가장 큰 문제. 사람한테 쓰이죠.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다르죠. 주문형 생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금형을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고 저렇게 할 거면은 그렇게 되면은 금형 만드는데 돈이 엄청 깨질 건데 실제로 이제 생산량 자체는 엄청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문형 생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정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말 야근 공정을 좀 사용하는 게 있고 그리고 독특성이라고 유일성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공정을 통해서 아예 얻을 수 없는 그 굉장히 특수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슬라이드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독특성. 뭐 말이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살짝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 다른 공정을 통해서 아예 제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아예 제조가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네, 그 정도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경제성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기어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엔진룸,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임플란트, 뭐 이런 것들인데 얘가 기본적으로 제조가 이렇게 있다가 뭐 분말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랑 얘가 이렇게 이제 금형 짜는 거랑 보게 되면은 요게 제조 개수가 많을 때는 훨씬 유리할 건데 제조 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네, 단가가 높아져요. 대신 얘 같은 경우는 단가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생산량, 단가 네,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일반 공정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분말 야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이점 이상에서는 얘가 유리해지겠지만은 그 앞에 그 이하의 생산량에서는 분말 야금이 유리한 곳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경제성의 원리입니다.
요 비슷한 원리가 이제 나중에 적층제조에서도 같이 나타나요. 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요런 원인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 더 우수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주왕복선이거 뭐 독특성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FGM이라고 하는데 Functionally Graded Materia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합체를 제조하는데 되게 좋아요. 이게 제일 이런 개념 자체가 제일 크리티컬하게 나왔던 계기가 바로 요 우주왕복선인데요. 2003년이면 보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네. 네. 어우야.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침에 뉴스를 딱 봤을 때 우주왕복선이 지구에서 지구 우주에 있다가 이제 지구로 이제 딱 귀환을 하고 있어요. 귀환을 했는데 얘가 요 타일이 하나 깨졌어요. 타일이 하나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 타일을 중심으로 막 온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산화했어요. 대기층에서. 요게 이제 콜롬비아호인데 아마 지금 학생들 중에서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2003 제가 2003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요즘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어, 많이 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좀 더 다 세라믹이랑 접착제랑 뭐 탄소섬유, 뭐 섬유랑 이제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다 붙이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FGM에 대한 연구를 주로 그 우주라든지 방산 중심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한쪽에는 이제 완전 금속 분말이 엄청 많고 한쪽에는 이제 세라믹 분말이 많고 이 분율들이 점점 이제 섞여서 네,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처음에는 이제 특별한 계면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고 두 번째로 이거 설령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메카니컬 리지스탄스랑 터멀 컨덕티비티가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세라믹이 속 떨어져 나가는 순간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져 나가도 뭐 아직까진 괜찮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 FGM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런 재료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제일 많이 쓰인 데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방산 쪽에 쓰여서 탱크 장갑, 네, 장갑에 많이 쓰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인공 관절이거든요. 인공 관절에도 겉에는 이제 금속, 안쪽에는 이제 세라믹을 쓰는데 얘가 계면이 있으면은 잘 깨지겠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들을 그 구배 형식으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해결료봉 아까 전에 봤었죠.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얘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미세유 조직도 좀 있거든요. 뭐 이건 FGM이랑은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뭐 아까 전에 봤던 이제 텅스텐 카바이드 구조라든지 이제 MMC 그러니까 금속 기반 이제 복합 재료 그리고 ODS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 그 산화물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고온 강도 높인 재료들이 있거든요. 네. 고온 강도 높인 재료들을 개발할 때도 이 방법이 상당히 분말 야금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들게 되면 얘들이 어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쭉 뭉쳐 있거나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분말 같은 경우는 얘들을 균일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네, 공정을 하게 되면 대체로 네, 균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다 분말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독특성의 가장 큰 의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성이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유일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다른 공정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예. 뭐 쉽게 말하자면 이런 뭐 포러스 구조 다른 공정으로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분말 야금으로 만들게 되면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나 여기 플러스 알파로 적층 제조하면은 네, 가능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필라멘트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필라멘트 만들 때 제일 큰 장벽이 요거였다고 했죠. 그 내화금속. 네. 내화금속을 기존의 공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 네. 얘를 녹여야 되는데 못 녹이죠. 네, 못 녹여요. 못 녹이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분말 야금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얘들을 굳이 녹여서 형상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분말 만들어 가지고 형상 만들면 거기서 이제 후처리하면은 끝이죠. 네, 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공정이 생기니까 얘네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쓰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뭐 아까 말했던 필라멘트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네, 공구도 만들 수 있고 텅스텐 공구. 네, 아까 말했던 그 WC 있잖아요. 텅스텐 카바이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탄탈륨 같은 경우는 생체 재료에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요거 생체 재료에 쓰는 게 생각보다 되게 의외일 수도 있는데 어 요거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탄탈륨이 잘 안 깎여 나가요. 그러니까 마모도가 내 마모 어 내 마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일단 잘 안 깎여 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텅스텐 하면은 요새 아마 군대 갔다 오신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은 네, 요것도 많이 만듭니다. 그 날탄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 날탄도 텅스텐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텅스텐 부자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 수급이 거의 가능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동광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큰 광산이에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텅스텐 그리고 탄탈륨에 대한 그 분말 야금을 통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이거는 오직 다른 공정이 아니라 분말 야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야금을 통해서 이제 독- 유일한 형상 그리고 특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아까 봤던 이제 이 유일성에서의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분말 야금에 있어서 이제 분말 야금이 뭔지를 받고 이제 분말 야금에 구성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공정이 있잖아요. 그 분말 제조랑 컴팩션, 그러니까 뭐 프로세싱을 적었는데 네, 컴팩션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신터링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공정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드렸고요. 이 제품을 평가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물론 자세한 부분들은 이번 학기에 차차 배울 거니까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분말 야금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조금 홍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뭐 약을 팔았는데요. 네. 뭐 경제성이 상당히 좋고 독특하면서도 유일하다. 근데 그건 솔직히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할 건데, 네. 하여튼 분말 야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이번 학기에 배워두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분말 야금의 미래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도 항상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분말 야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되게 오래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막 그렇게까지 오래된 학문은 아니에요, 이게. 뭐 텅스텐 분말 사용한 지도 100년밖에 안 됐고 뭐 그런데 우리 철 비교해 보면 철은 이미 선사 시대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학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할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크게 이제 6가지 분야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의 분말로 고퀄의 제품을 만든다고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어 저가의 분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말이 생각보다 비싸요. 우리 3D 프린팅 하는 분말이 티타늄 분말 기준으로 1kg에 거의 한 50만 원 들거든요. 네, 엄청 비싸죠. 네,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분말의 가격을 낮추면서 제품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면 이거 진짜 혁명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적층 제조에서도 이렇게 분말 가격을 좀 낮추면서도 제품 질을 높이는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만약에 제대로 할 줄 안다 그러면은 특허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런 건. 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치밀화 공정을 최적화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적화 공정을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소결해서 배우겠지만은 기공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런 기공들 때문에 이제 재료의 기기적 특성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공들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그런 공정이 나타나면은 그것도 상당히 좋은 연구가 되고요.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재료들, 예, 정말 특이한 재료들 이제 만들려고 시도한 사례가 있어요. 뭐 얘기는 아마 다른 교수님들 통해서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HA라든지 뭐 비정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FGM 같이 FGM이 말이 이제 펑션 그레디언트 메터리얼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는 이것도 복합체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체 만드는 연구는 아직까지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국방 쪽은 아마 이게 거의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놨는데 하나는 이제 비평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복잡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정을 만든다고 하는데 요거 두 개 어디서 뭐 좀 어디서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적층 제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적층 제조가 딱 요거를 만족하고 있어요. 요 두 개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를 얘기하면서 적층 제조를 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는 거의 특히나 이제 재료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 요소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단은 뭐 노니키빌리언 메터리얼 그러니까 비평형 재료죠. 네, 비평형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비평형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그 우리가 재료 녹였다가 물로 퍼부으면은 냉각 속도가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는 냉각 속도가 얘가 한 25도 퍼세크로 온도가 감소를 하는데 이 정도 온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결정기들이 막 생겨가지고 다결정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제 냉각 속도가 엄청 빨라져가지고 진짜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 한 10의 7승 이상 돼버리면은 얘네들이 원자들이 제대로 나열할 시간도 없이 바로 굳어버려가지고 어, 격자의 구조에 규칙성이 없어져요. 요거를 이제 비정질이라고 합니다. 비정질이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 제일 쉽게 설명하면은 결정질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비가 붙여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얘랑 도대체 뭐가 다를까라고 보면은 얘는 디스로케이션 슬립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최조밀면에서 이제 전이가 이동하면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데 얘는 딱히 뭐 결정력 같은 것도 없고 저 그렇다고 뭐 전이가
전이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전이가 그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전이가 거의 이동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좀 적게 먹게 될 거예요. 적게 먹는다는 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망치로 빵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총알 같은 걸 빵 때렸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안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겠는데 얘 같은 경우 비정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둘 중 하나예요. 얘가 그냥 퉁 튕겨 나가거나 완전 깨지거나.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제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이 제어 요소의 가장 핵심은 온도랑 냉각 속도입니다. 근데 이 온도랑 냉각 속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랑 냉각 속도가 바로 이 적층제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력성이 높아지죠. 자, 그리고 추가적 적층제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적층제조 설명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어, 일반적인 상태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로 가는데 얘가 에너지가 좀 들떴다가 에너지가 좀 약간 그나마 조금 덜 불안정한 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준안전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여기 있죠. 네, 드디어 이제 적층제조가 나왔습니다. 적층제조 결과랑 이제 일반 재료 결과입니다. 재료는 둘 다 뭐 스테인리스 304 재료고요. 얘를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면은 결정립도 상당히 규칙적으로 나오는 어, 네, 오스테나이트입니다. 네, 완전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보게 되면 일단 결정립 조직도 되게 특이하게 나오고 이게 레이저가 한번 지지고 간 방향이거든요. 이 지지고 간 방향에 따라서 이제 미세 결정립들이 막 형성돼요.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레이저들이 막 중첩되면서 이게 그, 네, 그 중첩된 영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스테나이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가끔가다 이제 페라이트도 살짝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나중에 상태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뭐 델타 페라이트 같은 게 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조직에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연력학 수업 4학년 학생들이니까 연력학 수업을 많이 듣게 되면은 연력학 수업에서 보게 되면은 스피노다의 분해 같은 게 또 나올 거예요. 네, 스피노다의 분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그 준환정상 구조거든요. 네, 네, 준항정상 구조인데 뭐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상이 알파 하나로만 나와야 되는 게 뭐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항정상 구조처럼 나와가지고 조직이 이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네, 요게 바로 이제 스피노 이런 식으로 이제 준항정상 구조들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공정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미리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정이 바로 이제 적층제조다. 네,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적층제조 공정을 보게 되면은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앞에는 이제 뭐 제품 모양 만들어 가지고 예, 층중 나눠 가지고 레이어 나눠서 그런 전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저희가 꼭 할 건 아니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이제 층으로 막 쌓아서 올려가지고 얘를 만들었을 때 얘가 특성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여기 만들 때 분말을 쓰는데 이 분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요 두 가지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적어 놓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융합 기술이에요. 네. 앞에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같은 경우가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분말 야금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얘가 녹여 붙이는 요 과정은 보게 되면은 용접이랑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재료공학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컴퓨터 공학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이거 레이저 움직이는 거는 기계적인 뭐 기계 제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는 진짜 완전
진정한 초융합 학문이 바로 적층제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적층제조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거를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 대표적으로 기존에 너무 복잡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너무 복잡한 제품들이죠. 뭐 예를 들자면 생체 재료라든지 뭐 자동차 재료들 중에서도 좀 고급 차들, 네, 네, 고급 차들에 들어가는 제품들, 그리고 1년에 제조 수량이 많지 않은 비행기, 그리고 원래 돈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포츠, 네, 요 네 가지 분야에서 좀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활용폭이 제일 넓어지는 분야는 요거랑 요거예요. 네, 비행기랑 바이오 쪽에서는 요거를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특히나 더 많이 그 중에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안전 규정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어, 실제로 이제 적층 제조를 했는데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네, 그 방법이 아직까지 좀 정립이 안 돼가지고 분석을 이걸 적용을 못하는 사례도 하고요. 네. 반면에 바이오 재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제한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 규정만 최소한의 안전 규정만 잘 지키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좀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한 가지 사례로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데서 이제 그 갈비뼈랑 비슷한 임플란트 제조해서 실제 사람 몸에다 수술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이건 돈 싸움이잖아요. 스포츠는. 네. 그러니까 뭐 장비들이 좋은 장비를 쓸수록 이제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자전거라든지 뭐 골프 같은 데는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거는 조금 네, 그런 사례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대량 생산은 조금 힘들고요. 네, 좀 특수 목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적층 제조의 네, 대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복잡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고퀄의 제품, 네,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가 현재 상태이고요. 과연 이 적층 제조가 뭔 공정인가, 그래서 왜 이걸 많이 쓰는가, 그럼 이걸 했을 때 재료의 특성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말 야금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뤄봤는데요. 총 6가지였어요. 6가지 중에서 요 2개는 제가 톡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 톡돼서 설명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적층 제조 때문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분말 야금의 미래에 얘도 포함이 된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분말 재료를 배우게 되면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 그리고 왜 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 수업 끝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앞으로 분말이 어떻게 쓸까? 네, 그리고 미래가 있나? 까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왜 영어로 안 돼 있냐? 어떤 이거 네, 파우더 ACTERICIC 뭐 카우더 캐릭터리스틱이에요. 분말 특성입니다. 그래서 분말의 기본 개념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에 추가된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고 분말의 크기 및 형상 다 영어로 받고 싶은데 불편해. 네. 사이즈, 쉐이프 그리고 분말의 표면적
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말의 크기 및 형상 같은 경우는 크기 및 형상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리고 표면적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어떻게 그리고 계산할 수 있나. 네, 요렇게까지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